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승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제도 제대로 알자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용어는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아주 생소한 용어였고요. 돌아가신 분이 돌아감으로 인해서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이 될 때 상속인, 법정 상속인의 생존권 및 최소한의 상속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비율로 계산한 재산을 상속인들한테 반드시 보장하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1977년 우리 민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들어왔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이런 제도를 알지 못한 제도죠. 근데 그 의미도 있지만 여러 또 법적인 문제를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77년이니까 근 50년 반세기가 된 제도인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이 또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 유류분 소송이라는 부분도 대폭 증가하고 있죠. 그 유류분 제도라는 거는 이제 돌아가신 분의 생전에 유언이나 증언을 통해서 자기 뜻대로 하게 되죠. 그런 경우에도 어느 상속인은 상속권을 전혀 주지 않는 경우에 그 제한을, 그 유언의 효력을 제한하면서 그 한 푼도 못 받은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서 결국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만은 이거는 유언자의 자기 생전에 그 남기는 재산을 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제도입니다. 우선 유류분 소송 도표를 한번 보시죠. 이건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그 단기간에 엄청나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유류분 소송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지금 소위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거의 이제 다 노령에 접어들었습니다. 60대, 70대 접어드는데 이분들이 이제 우리 산업화 시대에 많은 이제 재산을 축적해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어떤 통계에 가면 이분들이 우리 전체 금융자산 40%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상속 재산이 커지기 때문에 그 상속인들끼리 그 다툼도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유류분 소송이 이제 많은 이제 국민들 또 상속받은 분들한테 알려지기 때문에 이건 보물찾기 비슷한 거다. 전혀 모르고 있었, 그런 거 있어. 나는 상속을 적게, 아니면 못 받았는데 이런 부분이 있네 해가지고 이미 끝난, 일단 종료된 상속분에 대해서도 유류분 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거가 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상황은 작년 4월 25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에 관한 우리 민법 조항에 대해서 위헌 또 하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헌 결정이 된 부분은 그로부터 바로 효력을 잃게 됐지만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부분들은 이제 우리 국회가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해야 됩니다. 그거에 소급 적용하게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위헌이 결정된 부분들은 형제 자매가 그 3순위 상속권자인데 그들한테 이제 그 유류분 청구권을 주는 거는 과도하다 해서 과도하다는 거는 결국 상속인의 재산 처분권을 너무 제약한다는 걸로 위헌이 됐고요. 헌법 불합치 결정은 유류분을 언제나 보장하는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유기를 하거나 정신적 학대, 폐륜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류분 청구권을 주는 게 맞느냐. 이 부분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 하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명 순서는 이제 민법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유류분 제도의 목적, 그리고 유류분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유류분 제도의 위헌 쟁점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개선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직계 비속, 직계 존속, 배우자, 형제, 자매들이 유류분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유류분 비율을, 남은 재산을 청구할 수 있는 비율은 배우자 및 직계 비속, 손자, 증손자들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그리고 직계 존속,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 지금 형제 자매들은 역시 법정 상속분 3분의 1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제 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은 헌법에 위반된다 해서 2024년 4월 25일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해서 그 형제 자매들은 앞으로 그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잃게 되죠.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분들도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 법정 상속분은 이제 상속인 보통 배우자는 1.5고 나머지 상속인은 1, 이런 식으로 규정돼 있죠. 그런데 그 과연 비교법적으로 보면 유류분 청구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조금 인정하는 나라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나라는 독일이나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일본, 그리고 대만도 이걸 인정하고 있고요.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미국이나 영국,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청구권자는 상속인이면 되기 때문에 그 상속관계가 친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자 소송에 의해서 상속인으로 확인받으면 이제 상속관계 다시 이제 법정 또는 유언에 상속과 뒤틀어지기 때문에 복잡하게 됩니다. 상속세 문제 등 많은 법적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와 같이 여러 이제 분쟁들이 생기는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지난 반세기 동안 이 유류분 제도가 운영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 헌법 불합치 부분까지 합쳐서 이제 유류분 제도는 새로운 틀로 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유류분 제도가 인정되는 제도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생존권 보장이 첫째 문제입니다. 상속인들 중에 물론 피상속 돌아가신 분의 뜻도 중요하지만 상속인의 기본적인 생계를 최소한 보장해주자. 그리고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을 좀 막아보자 하는 게 첫째 이유고요. 둘째는 이제 아무리 이 돌아가신 분의 뜻이 중요하더라도 가족 구성원의 최소한 권리를 인정해야지 가족 간의 분쟁을 줄이고 가족끼리 서로 화합하면서 잘 살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가족 간의 연대성 유지, 이 부분이 이제 또 하나의 목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산 분배 공정성 확보, 이것도 같은 비슷한 취지인데요. 피상속이 어느 한 상속인한테만 편파적으로 재산을 많이 주는 경우에 이거를 좀 제한하자 하는 것이 제한함으로써 이제 상속 과정에서 서로의 공정성을 좀 확보하자 하는 것이 제도 목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의 철학관이랄까요, 국민의 정서는 그거는 돌아가신 분한테 그분이 이룬 재산이기 때문에 그분의 처분에 맞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신을 담고 있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보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
뭐 아시아 국가도 마찬가지. 가족끼리 연계가 너무 끈끈하잖아요. 서구에서는 뭐 이태리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캥거루 아들, 딸들 다 장성해서 뭐 독립된 생활할 수 있어야 될 그 나이에 든 40대 심지어 그런 아들, 딸도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부모의 그 재산과 뭐 생활에 의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미국 같은 데서 뭐 성년이 되면 다 독립해서 본인들이 떨어져 나가 독립 생계를 하잖아요. 결혼 문제도 본인들이 결혼 의사 결정하고 부모의 동의를 받지만 가정을 이루고 재산을 형성하는 건 오로지 그들의 책임이지 우리와 같이 뭐 아들, 딸 시집 돈 장가갈 때 뭔가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게 큰 좋은 덕목같이 여겨지는 그런 사회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 보면은 그런 우리의 문화적 전통이 이제 유류분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또 다른 이제 시대적 변화에 이제 맞닥뜨려 있는 것이 유류분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류분 제도는 이제 그 문제점을 돌이켜 보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 처분권을 이제 법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생전에 주든지 돌아가시면 또 유언을 남겨서 주든지 이런 부분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게 이 자유민주국가의 기본적인 원리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증여는 이제 생전에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상속은 마음대로 시점 가려서 할 수는 없잖아요. 왜? 죽으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뜻을, 돌아가신 분의 뜻을 이렇게 제한하는 거는 재산권과 관련된 행복추구권, 헌법상에 재산권 보장 등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돌아가신 분이 마련해서 땀 흘려서 번 재산에 대해서 왜 그 생전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못하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 지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 유발, 역설적인 문제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조금 더 완화하고 화합하기 위해서 유류분 제도의 목적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어느 경우에는 평온함을 깨뜨리는 가족 간의 갈등이 새로 생기고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족끼리 소송으로 가면 사실 남보다 못한 경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뿌리 깊은 그런 분쟁 속에서 가족 관계를 또 단절되는 그런 어려움과 생기고 그거는 정말 그 돌아가신 분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결과가 돌아오죠.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법적 비용 및 절차가 복잡하다는 겁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가 됐을 때 나머지 상속인들이 그래 뭐 너무 조금 못 가진 건 못하니까 조금 나눠서 그러면 좀 나눠줄게 합의에 이르게 되면 정말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게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몫을 원래 그 고인의 뜻은 그게 아닌데 네가 무슨 잘못해서 왜 안 줬겠느냐 뭐 이런 책임 소재까지 이르게 되면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게 이제 되죠. 그러면 결국 이제 소송 절차로 가야 되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또 보겠습니다만은 이 유류분 소송은 소송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유류분을 또 평가를 해서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상당히 예측 가능성이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제 유류분 산정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소송이 제기돼서 2, 3년 이상 이제 법원에 계류되면 모든 당사자, 뭐 본인도 상대방도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안게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소송이 지연되고 어렵냐 하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죠. 그거는 유류분 산정의 틀이
정립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유류분은 상속 당시 재산 이외에 생전에 각 여러 상속이 받은 재산을 상속 시점을 뒤로 해서 평가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는 재산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리고 평가를 어떻게 하겠어요? 객관적인 잣대를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해서 반영해야 되는데 어떻게 평가가 할 것인가,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지, 시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법규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민법상의 그 유류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법원의 판단이 오로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지만 법원에서도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 기준이 없는데 그래서 재판의 신뢰가 저하되는 경우 많습니다. 또 하나는 그게 생전에 증여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생활비인지 이 부분 자체도 애매하죠. 왜냐하면 몇십 년 전에 받은 부분이 과연 증여인지 생활비를 했는지 또 일부 빌려주고 갚은 것인지 이 부분이 애매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증여 당시에 아까 부동산을 준 경우 여러 경우가 나오지만 그 부동산 가격조차도 과거에는 시가 표준액도 있었고 기준 시가도 있었고 시세도 있었고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도 각기 서로 다릅니다. 또 하나 이제 공동명의 이제 부동산이나 가족기업 등은 이제 소유 지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기여분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크게 장점되는 게 명의신탁이라는 게 있죠. 아들한테 이제 우선 아들 이름으로 이제 부동산 소유자로 기재해 준 경우에 과연 그게 증여인지 아니면 이름만 빌려서 쓴 건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증여를 했어야지 이제 유류분 대상이 되는 그런 부분. 또 이제 주면서 이제 빚도 함께 또 부담부 증여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때 그 부담을 또 어떻게 평가해서 재산에서 뺄 것인지 수없이 많은 어려운 쟁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시급한 것이 과연 어떻게 산정하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정 기간으로 전생애로 따지고 보면 요즘에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 80세가 훨씬 넘어섰는데 그간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반세기 더 넘은 재산을. 그래서 일정 기간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부동산을 준 현 시세로 평가한 게 과연 합리적이냐. 부동산을 줬는데 팔아버린 경우는 어떨 것이냐. 그 객관적인 그때 시세의 가격을 정해서 시간에 따른 법정 이자나 적정한 이자를 붙여서 금액으로 한다면 조금 더 분쟁이 적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여인정분도 이제 기초가 되는 이제 유류분 산정의 재산에서 빼주는 게 이제 맞을 텐데 이 부분 평가도 똑같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우리 가족 형태와 기능들이 많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이제 가족 중심으로 이제 공동으로 나눠서 생계를 보장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와 많이 다른 점이 있다는 법을 말씀드리고요. 근데 한편 이제 우리 외국을 예를 보면은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특히 이제 반려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과거에는 아파트에서 개 키우는 것이 다 금지가 되는 걸로 인식이 됐는데 요즘은 어느 아파트든지 이제 개를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국 신문 기사를 보면 암흑의 반려견이 상속 재산을 받았다, 상속을 받았다 이런 기사도 뜨잖아요. 근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 반려견이 상속을 받느냐 하는 문제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없으시나요? 우리도 다른 형태로 가는 것. 이거는 결국은 상속을 반려견이 받지만
그 관리와 상속재산 처분 이건 누가 해야 됩니까? 사람이 해야 되겠죠. 결국은 반려견 상속은 반려견이 받는 것으로 하지만 그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걸 관리하는 분이 이제 반려동물이 죽을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이제 여러 이제 케어를 하고 뭐도 하고 자녀 재산은 또 이제 다른 유언에 의해서 귀속되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뭐 동성혼이 많이 또 문제가 되고 비혼 파트너 등등인데 새로운 가족 형태는 그럼 전혀 유류분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현재는 이제 유류분 권리자로서는 인정되지 않는 게 민법상 분명한데 다른 영역에서 이제 그 사회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동성 부부들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기 시작했어요. 대법원도 어느 사건에서 그런 결정을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의 구성에 또 뭐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이제 부동산 등 현금화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그 실제 분할이나 유산 그 재산 분할할 때 유류분 청구 배분 과정에서 어려움이 또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유류분 소송의 이제 흐름을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유류분 개념이 일반화되고 나서는 많은 시점이 흐른 뒤에 물론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1년 뭐 개시된 지 10년의 제한. 그 흐름 후에 이제 이미 다들 이제 상속이 끝났다고 하는 시점에서 이제 유류분 소송이 새롭게 제기되는 경우에는 정말 힘든 이제 가족 간의 갈등을 빚게 됩니다. 특히 이제 재산을 적게 받은 이제 나이 든 분들은 이제 장자 또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재산을 생전에도 물려주고 도와줬기 때문에 그 받지 못한 동생들, 딸의 요구가 이제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류분 평가를 상속 개시 시점으로 하기 때문에 원래 몇십 년 전에 재산을 줘서 얼마 안 되지만 재산 가치가 요즘에 급증하잖아요. 특히 뭐 아파트 가격을 보면 옛날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뭐 큰 차이 없었는데 뭐 요즘은 한 10배 이상 차지하는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지게 되죠. 얼마가 받았는데 나는 얼마인데 이런 부분들. 그래서 평안하던 가족들이 이제 유류분이라는 것 때문에 새롭게 소송이 제기되면서 오히려 가족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 대상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죠. 유류분 청구 대상은 일반적으로는 그 상속보다는 상속인입니다만 수증자, 증여받은 생전에 이분도 포함이 됩니다. 실제로도 이런 뭐 20억 전 재산을 내가 사회봉사 개업 위해서 그 어머니가 25억 모은 재산 전부를 사회복지 재산에 기부를 했어요. 그럼 뭐 상속재산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상속인인 두 아들들이 그 재산을 받은 복지 재산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합니다. 재단에는 이미 귀속된 걸로 알고 다 운영하고 있는데 유류분 토해내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그 절반을 반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등등 여러 그 상속인 인위의 수증자 많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재산, 뭐 병원 뭐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만은 반환받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소멸시효는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분쟁이 잠복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여분 주장도 이제 상속 분할할 때는 이제 할 수 있는데 안 했다고 하는 경우와 이제 맞물려 가지고 여러 어려움이 좀 생기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다음에는 네 번째로 유류분 제도 유연 쟁점에 대해서 좀
상세히 좀 알아보죠. 위헌 결정 중에 이제 사촌의 유류분 조항은 2024년 4월 20일 현재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위헌 결정이 나면 그 시점부터 법률의 효력은 사라지는 게 단순 위헌 결정. 이 위헌은 단순 위헌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 유류분 청구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서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위헌 결정 유형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사유는 유류분 상실 사유가 법문에 없다라는 이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왜 유류분을 누구나 다 그 유류분 청구권을 주는 게 아니고 유류분 청구권을 줘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그 상속법에도 보면 상속권이 박탈되는 경우에 예로 있죠. 그 예로는 이제 돌아가실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심하게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유언을 하게 한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당연히 이제 상속권을 줄 수 없죠. 그럼 빼게 돼 있고 또 오히려 거꾸로 이제 그 부모가 제 역할을 못한 경우 유기하거나 자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경우는 이제 법원에 가정법원에 청구를 해서 그 사유를 심사해서 상속권을 배제하는 그런 규정 두 가지 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가 맡은 궤를 같이 하는 겁니다. 틀을 같이 해서 유류분 청구권자에 대해서 유류분을 박탈한 그런 제도가 사유가 우리 민법에는 없다 하는 것이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이유고요. 그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장기 유기를 했다든지 정신적 신체적 학대 폐륜 행위를 한 경우에 이제 그걸 빼야 되는데 어떤 절차와 어떤 사유로 이걸 배제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헌법이 맞지 않으니까 국회에서 헌법에 맞게 고쳐라 하는 것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됩니다. 개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될 거냐? 2005년 12월 30일까지. 그러면 이제 그거는 임의로 배제, 현행법이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걸 어떤 사유가에 또 배제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우리가 탄핵 문제, 저런 문제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재판부 구성, 성향 등등에서 많은 언론의 관심과 국민적 초점이 됐는데요. 현재 결정에 대해서 조금 이 기회에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부분, 특히 이제 법률에 대한 이제 위헌한다는 문제인데요. 위헌 결정이 있고 헌법 불합치 결정 두 가지 큰 틀로 나눌 수 있고요. 위헌 결정은 단순히 그 조항이 위헌이라고 선언한 결정입니다. 이 선언과 함께 그 효력은 상실하게 되는 거고요. 그 소급표에 관해서 그 위헌 결정이 바로 없어지면 그 경과규정 비슷한 본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일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소급적용, 형사처벌 같은 경우는 전부 애초부터 이제 모욕이 되게 전부 이제 효력이 없어지는 부분이고요. 헌법 불합치 결정은 이른바 이제 변형 결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이 헌법재판소 법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는 그런 유형의 결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는 유형을 도입해서 그 결정하기 시작해서 이것도 사실은 이제 관행이나 뭐에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이거는 우리와 헌법재판 제도가 비슷한 독일의 연방 헌법재판소에 따른 겁니다.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인가를 스스로 이제 만들어낸 결정인데 얼마 전에 이제 다 입법안은 됐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 위헌 결정을 하면 그 시점부터 다 원칙적으로 다 효력이 소멸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어떤 권리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위헌이기는 하지만 위헌적인 요소만은 좀 빼고 제거해서 적용하는 게 헌법 자체 질서에 맞겠다 하는 경우에는 헌법 위헌 결정 효력을 조금 좀 줄여보자, 제한해보자 하는 게 헌법 불합치 결정인 겁니다.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게 되면 국회, 그 입법이, 그 조항은 이제 헌법이 위헌이기는 하지만 당장 효력을 없애는 건 아니고 헌법에 맞게 국회에서 법을 고쳐서 그걸 소급 적용하거나 다른 조치를 하라는 것이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개개 사건에 따라서 헌법에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인지를 판단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제 국회에서는 이제 입법 의무가 생깁니다. 소위 이제 개선 입법이죠. 어느 조항에 대해서 헌법에 맞게 이제 고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유류분에 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류분 상실 사유를 이제 정하라는 겁니다. 장기 유기 이제 어떻게 정하면서 그러면 이거를 박탈하는 거는 어떤 절차로 해야 될 것인지 당연 상실로 할 건지 아니면 일정한 청구회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판단해서 유류분 청구권을 상실케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이제 국회의 이제 입법 재량에 남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헌법 입법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될까요? 입법이 된 걸로 할 수는 없을까요? 그거는 안 됩니다.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나가서 헌법 불합치 결정까지는 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입법을 대신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제도상 삼권 분립과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건데 얼마 전에 어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로 또 위헌 시비가 한번 붙었죠. 왜 임명하라, 왜 권한쟁의 하면서 그렇지만 그 부분도 아무리 헌법재판소가 그 임명하는 게 위헌이라고 판단을 해도 그 역할 대신에 임명할 수는 없는 것이 지금 이 헌법 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법리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다만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회가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에 국민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많은 이제 법적 공백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결국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현행법상 할 수 있는 것은 국회가 입법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내 국민 개인이 피해를 봤다 하는 경우는 이제 국가배상 청구라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국가를 상대로 제대로 입법 안 해서 내가 피해를 봤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해 주세요 라고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많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인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 이전에 각 이제 헌법기관들 자기 권한과 책무를 제대로 하는 것이 이제 법치 국가를 유지하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국민들도 그런 부분 인식을 가지고 촉구하고 이런 활동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언제 생겼을까요? 1988년에 새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 과거에 헌법재판을 좀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우리 헌법재판이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헌법재판 그 위헌심판 권한이 대법원에 있다가 또 헌법위원회라는 기관도 있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의 이 위헌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요즘 88년 이후에 우리 헌법재판소는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고
모든 정치적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이제 모든 그 정치적인 사건이 헌재로 몰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불균형 상태에 있긴 한데 그 이유는 그 헌법 소원이라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이제 헌법재판소, 헌법위원회가 위헌 판단을 하려면 대법원에서 위헌 제청 신청을 해야 됐습니다. 그 전제가 이 법률이 위헌인 것 여부가 좀 애매하니까 판단해 주세요. 해야지만이 비로소 헌법재판소 판단 권한을 가졌는데 그 우리 지금 현행 헌법에서는 헌법 소원이라는 제도를 들여왔어요. 국민이 공권력 행사 불행사로 해서 침해를 받은 직접 헌법 소원의 형태로 헌법재판소로 끌고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법원, 대법원의 위헌 제청 신청이 없더라도 그 헌법적 권리를 침해받은 이해 당사자가 헌법재판소 직접 헌법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특히 아시아권 또 동구권의 이제 모범적인 사실 국제적으로는 상당히 위상이 높은 부분인데 요즘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권 배제라는 점에서 이제 아까 구하라 사건 부분을 조금 설명을 관심이 아마 기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구하라 사건은 이제 아이돌 카라의 멤버인 이제 구하라가 28세로 돌아간 후에 그 어머니 모가 나타나서 상속권을 갖겠다 했는데 그 어머니는 9살 때 구하라가 가출해서 무소식이었는데 이제 돌아가자 이제 여러 이제 상속권을 이제 그 갖게 되죠. 어머니하고 이제 그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둘이 나눠 갖게 됐는데 이건 부당하다고 이제 오빠라는 분이 이제 입법을 청원합니다. 이제 오빠라는 분이 국회에다 입법 청원을 해가지고 한참 후에야 이제 구하라법이 생겼는데 그렇다고 그 구하라법 이전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이제 상속 분할 분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법원에서 이제 고민 끝에 그 어머니는 전혀 돌보지 않고 유기를 했으니 아버지가 다 키웠으니 아버지가 그 기업은 그 상속에서 그 돌아간 구하라를 위해서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서 어머니 집은 5대5가 아니라 40%, 50%가 아니라 40%만 인정한다 해서 그로서 이제 끝났습니다. 구하라 사건은 그로 끝났고 이게 계기가 돼서 상속권 배제, 그 직계 존속들이 이제 그 유기를 하거나 아들, 딸 하는 경우에는 이제 상속권을 배제하는 그런 근거가 생기게 되는 게 이게 구하라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제 구하라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속 결격을 이 형제 자매 등 공동 상속 자격이 있는 분들이 이제 가정법원에 이제 청구를 하고 가정법원에서 이 법에 따른 요건이 과연 있을지 없지를 판단해서 그 상속권을 배제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우리 국회에서는 유류분 헌재 결정일 이후에 상속된 분부터 이제 소급해서 거꾸로 이제 적용하도록 만들었고요. 물론 이 구하라 사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상속권이 자동적으로 박탈되는 이제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하는 경우 등 사유가 있는 경우와는 달리 이거는 사유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판결에 의해서 배제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류분 제도 개선 방향은 뭐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유류분 비율을 이제 좀 조정하자. 너무 몇십억 되는 경우는 과연 그 생계보장이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유류분 계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런 그 기준에 관한 법규가 없기 때문에 규칙이라든지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서 새로운 가족 형태인 뭐 동성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정 및 중재 제도를 활성화해가지고 조금 더 분쟁을 미리
단축시킬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문화적 여러 기준도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잘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류분 제도 제대로 알자라는 내용의 강의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